당신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물이 다 졸아드는데 나한테 석회 찌꺼기라도 마시게 할 셈이야? 콘텐츠 경고. 이 영상은 노년의 외로움, 결혼 생활의 균열, 그리고 뒤늦은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완전히 허구이지만 실제 삶의 단편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심함이나 파경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치유를 지향합니다. 청취하시기 전 감정을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매일 밤 옆에서 잠드는 사람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천의 구도심에 사는 72세 한동철 씨는 돈을 꼬박꼬박 집에 가져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이 가정의 든든한 기둥이자 모범적인 남편이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아내인 김순자 씨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져 몸져 눕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내의 비밀 서랍에서 의료보험 카드를 찾던 중 한 씨는 예금 통장이 아닌 심장이 멈출 듯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날짜가 적혀 있고 아내의 이름이 이미 서명된 이혼 신고서였으며 그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매일 꼼꼼하게 기록된 일기장과 함께 꽉 끼워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10년 동안 그는 언제든 자신을 떠날 준비가 된 여자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만들어진 지저분한 짜장면 한 그릇이 과연 마음속에서 이미 식어버린 결혼 생활을 구할 수 있을까요? 서툰 남편의 짜장면 한 그릇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0년. 그것은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마천루들이 솟아올라 구도심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흐르는 물에 바위가 깎여 나가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10년은 한 여자가 자신의 고통을 남편 바로 옆에 있는 옷장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남몰래 싸매두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그 운명의 낙상 사고가 없었다면 아마 이 비밀은 두 사람 중 한 명이 차가운 땅 속에 묻힐 때까지 먼지 속에 영원히 묻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인천의 늦가을. 일주일 내내 이어진 장마가 항구 도시 전체를 차갑고 회색빛 물웅덩이에 담가버린 날들에 시작됩니다. 황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짠내와 냉기를 품고 육지로 몰아쳐 부평구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낡은 아파트의 녹슨 창틈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4호 2호 아파트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가운 듯했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신문지와 담배꽁초가 어지러운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68살의 한동철 씨는 낡은 가죽 소파에 파묻혀 저녁 뉴스가 나오는 TV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일정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목이 바짝 탔습니다. 한 씨는 혀를 차며 미간을 찌푸린 채 어두컴컴한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끓는 소리는 요란하게 들리는데 아무도 끌어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대접받는 것에 익숙한 가부장적인 남자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15분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물이 다 졸아드는데 나한테 석회 찌꺼기라도 마시게 할 셈이야. 한 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고 거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불합리한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아내가 차를 내오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힘든지는 알 필요가 없었고
단지 자신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의 짜증에 대한 대답은 지난 45년 동안 익숙했던 네, 곧 나갈게요 라는 참을성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정적을 찢는 끔찍한 소리가 공간을 갈랐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쌀 포대가 높은 곳에서 단단한 바닥으로 떨어진 것처럼 건조하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곧이어 도자기, 그릇들이 서로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비명이 아닌 억눌린 극심한 고통의 신음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힌 채 터져 나왔습니다. 한 씨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는데 밖에 바닷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늙었지만 여전히 날렵한 다리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그는 멍하니 몇 초간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작고 마른 아내 순자 씨가 미끄러운 타일 바닥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어 보기만 해도 몸서리칠 만큼 기괴하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주름진 그녀의 얼굴은 뼈를 깎는 고통 때문에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방 온도가 실외 5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임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녀 옆에는 주전자가 멀리 튕겨 나가 있었고 뜨거운 물이 흥건하게 퍼지며 김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녀가 가장 아끼던 깨진 찻잔 조각들과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왜 이래? 한 씨는 말을 더듬으며 목소리가 떨렸고 방금 전의 위압적이고 거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아내 곁으로 달려들었지만 투박하고 서툰 손은 어디를 만져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더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싱크대 모서리를 꽉 잡은 그녀의 마른 손마디가 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서야 그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아파, 내 다리 부러졌나 봐. 순자 씨는 끊어지는 신음소리를 냈고 숨을 헐떡이며 눈에는 눈물이 고여 흐릿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 씨는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재산이나 명예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눈앞에 실제하는 생명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구급차는 인천의 빗속을 뚫고 달렸고 사이렌 소리는 고요한 밤을 찢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숨 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씨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구급 대원들이 아내를 응급 처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번쩍이는 청홍색 불빛이 순자 씨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어 그녀는 마치 녹아내릴 듯한 밀랍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인하대병원에서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한 씨는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근엄한 표정의 중년 응급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본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 노인에게는 매우 위험한 부상이었습니다. 뼈를 고정하기 위해 당장 수술해야 하고 이후 깁스를 하고 회복을 위해 최소 2달은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달이요? 한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의사 양반 말은 아내가 2달 동안 못 걷는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의사는 끄덕였지만 아내의 고통보다 자신의 불편함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남편을 보며 눈빛에 약간의 질책을 담았습니다. 수술 후 관리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부인께서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한 씨는 수술실로 가기 위해 응급실에서 나오는 하얀 침대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생활 4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작았었나 병원의 얇은 담요 아래 그녀의 몸은 마치 곧 떨어질 마른 잎사귀처럼 앙상하고 연약했습니다. 고용량 진통제 덕분에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지 미간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다가와 종이를 건넸습니다. 보호자님, 이번 수속을 밟아야 하니 댁에 가셔서 환자분 의료보험증이랑 신분증 좀 가져오세요. 수술 기록을 위해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 씨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받아들고 병원을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층 아파트는 아까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급히 들고 나가느라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 바깥의 추위와 빗소리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순자 씨가 없는 집은 갑자기 너무나 넓고 으스스할 정도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맘때면 을에 나던 김치찌개 냄새나 고소한 생선구이 냄새가 없었습니다. 마룻바닥을 끄는 슬리퍼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벽시계의 똑딱똑딱 소리만이 건조하고 영혼 없이 고독의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안방 불을 켰습니다. 방은 아침에 순자 씨가 정리한 그대로였습니다. 이불과 베개는 반듯했고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니스칠이 벗겨진 값싼 합판으로 만든 침대 옆 협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곳은 순자 씨가 가족의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자 그가 좀처럼 손대지 않는 그녀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조명 냄새와 그녀의 옷에서 나는 특유의 마른 라벤더 향이 퍼져나와 코를 찔러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안에는 속옷들이 색깔별로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습니다. 마치 그것이 지루한 삶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인 양극도로 정돈되고 꼼꼼했습니다. 한 씨는 옷가지 밑으로 손을 넣어 지갑이나 보험 서류처를 찾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딱딱하고 평평한 물건이 닿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바닥 신문지 깔개 아래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모서리가 다른 행정 서류를 담는 큰 크기의 누런 크라프트지 서류 봉투였습니다. 생명보험 서류겠지. 그는 중얼거리며 봉투 입구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거꾸로 들어 침대 위로 쏟았을 때 가장 먼저 떨어진 것은 보험 증권이나 예금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A4 용지 한 장이었는데 가장자리는 세월에 누렇게 바랬지만 그 위에 인쇄된 글자들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검고 굵은 대문자가 한 씨의 눈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지 않으려 화장대 모서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이것이 착오이거나 쓸데없는 연습장 종이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신청인 김순자, 피신청인 한동철, 이혼 사유 성격 차이 및 불행한 결혼 생활, 그리고 종이 하단의 그녀의 서명 수도 요금 청구서에서 수천 번은 보았던 그 서명, 이 검은 펜으로 또박또박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 옆에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래 적힌 날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2013년 5월 14일. 한 씨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2013년. 지금은 2023년.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10년. 그녀가 10년 전부터 이혼 서류를 써놓았다고 종이를 든 한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여전히 살았고 그녀가 해준 밥을 먹었고 한 침대에서 잤으며 날씨가 굳을 때면 여전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떠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서 이혼 서류와 함께 떨어진 것은 검은색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학교 근처 문구점에서 파는 값싼 주머니 수첩이었습니다. 한 씨는 이혼 서류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첩 표지는 모서리가 달아 있어 주인이 수없이 펴고 덮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순자 씨의 작고 기울어진 글씨체가 줄이 쳐진 종이 위에 나타났습니다. 2013년 5월 14일. 오늘은 결혼 35주년 기념일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그이가 제일 좋아하는 고등어를 사서 굽고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다. 나는 기다렸다. 저녁 7시, 9시, 그리고 밤 12시. 그이는 또 잊어버렸다. 항구에서 늙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 그이는 새벽 2시에 싸구려 소주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내가 방금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바닥에 토를 쏟아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욕설을 중얼거리며 골아떨어졌다. 나는 울었다. 내 눈물이 흙탕물이 된 걸레반 물 양동이로 떨어졌다. 오늘 밤 나는 이혼 서류를 썼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하지만 아이처럼 고르게 코를 골며 자는 그이를 보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의자에 걸쳐져 있는 걸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다. 누가 그이 옷을 빨아주지, 누가 해장국을 끓여주지 나는 정말 바보다. 한 씨는 누군가 거대한 망치로 가슴을 세게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아파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왜곡되고 조각난 채 밀려왔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얼마나 즐거웠는지 기억했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집에서 아주 얌전해 내가 어딜 가도 찍소리 못해 라고 자랑했었죠. 그는 자신이 건배를 외치며 축하하는 동안 집의 아내는 결혼 생활을 끝내는 글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그 종이들은 침묵의 고통을 가득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2015년 8월 20일 고열이 났다. 39도까지 올라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했다. 목이 너무 아파 물도 못 마시겠다. 그이가 퇴근하고 와서 집이 어둡고 부엌이 차가운 걸 보았다. 방을 향해 소리친 첫 마디는 당신 괜찮아. 가 아니라 밥은 왜 이 시간까지 밥 안 했어? 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그이의 아내가 아니다. 나는 이 집에 밥 짓는 기계 걸어 다니는 세탁기일 뿐이다. 당장 이혼 서류를 내밀고 싶었다. 하지만 싸울 힘이 없다. 억지로 일어나 라면을 끓여주고 다시 누워 잠들 때까지 울었다. 글자들이 한 씨의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온 남자의 보기 드문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아프다는 글자를 번지게 했습니다. 그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게을러서 집안일을 피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많이 아픈 줄 몰랐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가 말할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는 끝부분으로 빠르게 넘겼습니다. 2020년 1월 1일 새해가 왔다.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고 인내심도 조금 달았다.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정말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이는 가서 돈 쓸 생각 말고 집에서 밥이나 해라고 했다. 나는 또 집에 남았다. TV 속 불꽃놀이를 보며 자문했다. 내 인생에 설날이 몇 번이나 남았을까? 떠나고 싶다.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다. 하지만 점점 늙고 약해지는 등이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그이를 보면 누가 그이가 좋아하는 셔츠를 빳빳하게 다려주지, 누가 그이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기억해주지. 나는 너무 비겁해 순자야. 나는 내 집의 죄수다. 한 씨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무딘 칼날처럼 천천히 깊숙이 그의 양심을 베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박으로 집을 날리지 않았고 여자 문제도 없었으며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이자 가족의 주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무심함 거친 행동 그리고 무시가 아내의 영혼을 매일 매시간 죽이는 독약이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혼 서류는 한 번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서랍 바닥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절대 터지지 않는 시한폭탄 같았지만 그 파괴력은 지금 폭발음보다 1000배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그녀의 희생 인내, 그리고 고통스럽고 모순적인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녀가 떠나지 않은 것은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살핌 없이는 그가 살 수 없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진실은 한 씨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잔인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침대에 등을 기대고 낡은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밖에는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틈으로 바람이 휘몰아치며 우울한 소리를 냈습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10년 동안 남몰래 울었던 한 여자의 억눌린 흐느낌 같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평생 머리 숙여 사과해 본 적 없는 남자 한동철 씨는 이제 홀로 웅크리고 앉아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양심의 심판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지금 그의 머릿속에서 아우성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잘못을 바로잡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아니면 오늘의 낙상 사고가 그녀의 마지막 인내심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닐까? 사공 2호는 다시 주인을 맞이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저녁 식사 시간에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일주일간의 집중 치료 후 퇴원했습니다. 부러진 오른쪽 다리는 이제 하얗고 딱딱하고 무거운 석고 깁스에 쌓여 있었고 빠릿빠릿하고 유능했던 여성을 느리고 목발에 완전히 의지해야 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한동철 씨는 아내를 집 안으로 부축했는데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내를 낡은 소파에 앉히고 아내의 퀭한 얼굴을 훔쳐보다가 다시 안방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곳 침대 옆 협탁 서랍에는 며칠 전 그가 발견한 끔찍한 비밀이 여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작성된 이혼 서류는 여전히 그곳에 조용히 놓여 있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바위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러 숨 쉴 때마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서류를 찾았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말해버리면 지난 10년 동안 순자 씨가 지켜온 그 위태로운 경계선이 산산조각 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줄까봐, 그리고 이 황혼의 나이에 그녀를 영경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따져 묻는 대신 한 씨의 태도는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생 퇴근하고 돌아와 TV를 보며 밥상을 기다리던 가부장적인 남자에서 그는 어색하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동안 자신이 무시해왔던 세계 이름 없는 노동의 세계로 발을 들이기 위해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에서 망치와 펜치를 잡던 손으로 72의 나이에 수습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의 불가침 영역이자 항상 정돈되고 깨끗했던 부엌은 이제 한 씨에게는 지뢰가 가득한 전쟁터 같았습니다. 아내가 집에 온 첫날 한 씨는 아내의 몸보신을 위해 직접 전복죽을 끓이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했습니다. 그의 좁고 주관적인 기억 속에서 죽 끓이기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었습니다. 쌀을 솥에 넣고 물을 붓고 불을 켜면 끝. 뭐가 어렵겠어. 여자들은 늘 문제를 크게 만든다니까. 한 씨는 부엌으로 가서 쌀통을 뒤졌습니다. 그는 국그릇으로 쌀을 2번 가득 퍼서 낡은 전기 밥솥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는 평소 밥 짓듯이 쌀 위로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만 대충 붓고는 거침없이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의기양양하게 손을 털고 거실로 돌아와 정치 평론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부엌에 불쌍한 밥솥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15분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20분, 그리고 30분. 매캐 하고 톡 쏘는 탄 냄새가 부엌에서 거실로 스며 나오기 시작해 한 씨의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창밖을 기웃거리며 어느 이웃이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냐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얇은 회색 연기가 천장 아래로 깔리기 시작하자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TV 리모컨을 소파에 던지고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기 밥솥은 하얀 거품을 조리대 전체로 토해내고 있었고 끈적한 죽물이 바닥으로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플러그를 뽑고 행주로 급하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펄펄 솟아올랐고 위쪽에 설익은 죽 아래에는 밥솥 바닥에 눌어붙은 새까만 수층이 있었습니다. 그가 부은 2그릇의 쌀은 터질 듯이 불어나 물을 다 빨아들이고 물이 모자라 숯덩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방에서 순자 씨가 탄 냄새를 맡고 약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무슨 타는 냄새가 나요? 가스 껐어요. 한 씨는 연기 속에 서서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망친 죽 냄비를 보고 안방 문을 보았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자의 자존심은 부엌에 들어간 첫날부터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빵을 굽다가 불을 좀 세게 해서 그래.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고 당혹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는 서둘러 뜨거운 밥솥 내솥을 들어 망친 죽을 몽땅 쓰레기통에 붓고는 증거 인멸을 위해 낡은 신문지 더미로 덮어버렸습니다.
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아내도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날 점심 한씨가 아내를 위해 가져온 보양식은 급하게 물을 부은 컵라면 2개였는데 물이 덜 끓어 면발이 여전히 질겼습니다. 두 노인은 안방에 임시로 펴놓은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감돌고 후루룩면 먹는 소리만 났습니다. 순자 씨는 물이 흥건한 라면을 보다가 남편의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은 손가락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까 탄 냄비를 닦다가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며 요령을 알려주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건드려 또 화를 내고 나가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라면을 다 먹었지만 목구멍이 썼습니다. 셋째 날 다음 시련이 닥쳤습니다. 빨래. 라탄 바구니에 산더미처럼 쌓인 더러운 옷들을 보며 한 씨는 혀를 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긁어 모았습니다. 자신의 검은색 양복 바지, 아내의 빨간 스웨터 일할 때 신는 양말 기름 묻은 행주, 심지어 하얀 와이셔츠까지 몽땅 세탁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기계로 빠는 건데 뭐 기계가 다 하지 사람이 하냐. 그는 중얼거리며 세제통에 가루 세제를 계량도 없이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고 그는 자신이 꽤 유능하다고 느꼈습니다. 1시간 후 한 씨는 휘파람을 불며 빨래를 널기 위해 세탁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는 피에르 가르댕 흰 셔츠 결혼식이나 노인회 모임 때만 입는 그 옷이 순자 씨의 낡은 스웨터에서 빠진 물 때문에 희미한 분홍색과 연한 파란색이 얼룩덜룩 섞인 순댓국 색깔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얀 양말들은 칙칙한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셔츠를 집어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순자 씨를 불러 옷 분류도 할 줄 모르냐며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무 생각 없는 세탁기 앞에 서서 그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무지함과 부주의함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입었던 새하얀 셔츠들이 저절로 하얗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순자 씨가 세탁기에 넣기 전에 꼼꼼하게 표백제에 담가두고 깃과 소매를 작은 솔로 문지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비극과 각성의 정점은 닷새째 되던 날 늦은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인천에는 소나기가 내려 공기가 습하고 쌀쌀했습니다. 순자 씨는 오후에 물을 좀 많이 마셨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가 왔습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둔 목발을 집으려 애썼지만 손에 힘이 없어 목발이 미끄러져 탁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로 몸을 조금씩 움직여 벽을 짚고 화장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깁스를 한 다리가 너무 무거웠고 수술 부위의 통증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씨는 그때 비를 피해 빨래를 건느라 베란다에서 분주했습니다. 여보. 그녀는 약하게 불렀지만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발을 끌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 화장실까지 불과 몇 미터 거리가 천리 길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노인에게 자존심이 걸린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불과 몇 발자국 앞두고 거실 한복판에서 그 난처한 사고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뜨겁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고 수치심과 무력감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바닥 이웅덩이는 그녀의 늙음과 장애를 잔인하게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평생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남편과 자식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 없던 그녀가 이런 얄궂은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베란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씨가 마른 빨래를 안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어깨를 들썩이며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1초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과거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코를 막으며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야. 같은 독한 말을 내뱉고는 아내가 알아서 치우게 내버려 두고 자리를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더러움에 대한 혐오감과 가부장적인 습관이 모든 것을 압도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순간 검은색 일기장의 글귀들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5년 8월 20일 나는 그이의 아내가 아니다. 나는 기계다. 2020년 1월 1일 떠나고 싶다. 그는 떨고 있는 아내의 마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는 10년 전부터 나를 떠나고 싶어 했지만 남았다. 그녀는 나를 시중 들고 빨래하고 밥을 해주며 내가 왕처럼 살게 하기 위해 남았다. 그런데 그녀는 무엇을 얻었나 쓰다만 이혼 서류와 끝없는 외로움뿐이다. 한 씨는 침을 삼켰고 목구멍에 쓴 덩어리가 꽉 막혔습니다. 그는 빨래를 소파에 던지고 아내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혐오감도 찌푸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지만 마치 아이를 달래듯 애써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나도 그럴 텐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 씨는 부끄러움에 그를 밀어내려 하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당신 저리 가요. 더러워. 더럽긴 뭐가 더러워. 부부가 한 이불 덮고 사는데 더러울 게 뭐 있어. 한 씨는 가볍게 소리쳤지만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아내의 자책감을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부축하여 힘겹게 욕실로 이끌었습니다. 화장실의 노르스름한 불빛 아래서 한 씨는 서툴게 아내의 옷을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욕망이 아닌 보살핌을 위해 아내의 맨몸을 만졌습니다. 그는 쭈글쭈글하고 처진 아내의 피부를 보았습니다. 어깨에 핀 검버섯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의 손가락이 오른쪽 아랫배에 불룩 튀어나온 긴 흉터 7년 전 맹장 수술 자국에 닿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배가 끊어질 듯 아파 혼자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는 잠시 병문안만 하고 병원은 세균이 많다는 핑계로 출근해버려 아내를 혼자 입원하게 두었습니다. 그는 그 흉터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오늘 직접 닦아주면서 그것이 자신의 무심함을 고발하듯 선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아내의 몸을 닦았습니다. 옛날 항구에서 짐을 나르느라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그의 투박한 손은 이제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애쓰며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잠옷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순자 씨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내려다보았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 너무 고생시키네.
그 말은 한 씨의 가슴을 칼로 긋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한 씨는 버럭했지만 눈이 따갑고 콧날이 시큰했습니다. 그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 수발 들었잖아. 이제 내가 이 정도 하는 게 뭐 대수라고. 당신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나 화낼 거야. 아내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꼼꼼히 덮어준 뒤 한 씨는 전쟁터를 치우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대걸레를 가져와 허리를 숙여 바닥을 깨끗이 닦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세제를 뿌렸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가 피로와 진통제 때문에 잠들었을 때 한 씨는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점심과 저녁에 먹고 안 씻은 더러운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릇 가장자리에는 기름때가 엉겨 붙어 있었고 날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툼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은 가장이자 가족을 먹여 살리는 돈을 벌어온다고 떵떵거리던 손이었습니다. 그는 돈만 가져다 주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일은 하찮은 것이고 여자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차갑고 지저분한 부엌에 앉아 그는 비로소 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번 돈으로 쌀과 고기는 살 수 있었지만 아내의 묵묵한 희생은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을 항상 반짝반짝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의 옷을 항상 빳빳빳하고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 지난 45년 동안 식사가 항상 제 시간에 따뜻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 순자 씨는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녀는 바닥을 닦기 위해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혔을까요? 찬물에 손을 얼마나 오래 담가야 했을까요? 그가 당연한 듯 누려왔던 청결과 안락함은 아내의 청춘 건강, 그리고 영혼의 마모와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기계로 월급 없는 가정부로 만들었고 더 나아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씨는 수세미를 집어 차가운 물통에 담갔습니다. 그는 그릇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중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었다고요, 그래요? 돈은 벌었죠. 하지만 돈으로 그녀가 이 부엌에서 잃어버린 청춘의 세월을 다시 살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그의 뒤늦은 후회가 그녀의 다리가 다 낫고 저 이혼 서류가 다시 그녀의 기억에 떠오를 때 그녀를 붙잡기에 충분할까요? 부부의 인생에서 어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맛은 그것이 쓰고 떨뜬 짭짤하든 간에 혀끝에 살짝 닿기만 해도 가난했던 청춘의 모든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추억의 하늘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한동철 씨에게 그 비 오는 오후의 짜장면 한 그릇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해성사였습니다. 평생 무심했던 남자가 아내의 눈빛에 남은 온기를 붙잡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서툰 솜씨로 시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퇴원해 사고 이후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인천의 가을도 그치지 않는 비와 함께 늙어가는 듯했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밤 냄새와 리드미컬한 도마 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파스 냄새와 햇볕을 못 본 날들의 퀴퀴한 곰팡내만 감도는 우울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무거운 깁스를 한 부러진 다리가
날씨가 궂을 때마다 쑤시는 탓도 있었지만 여자의 손길이 없는 식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한 씨가 노력은 했지만 그의 요리 실력은 음식을 익히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가 끓인 국은 밍밍했고 삶은 나물은 풋내가 났으며 편의점에서 사온 통조림, 음식들은 기름지고 보존료 맛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식사를 못했습니다. 끼니 때마다 밥 몇 숟가락을 뜨고는 피곤하다며 수저를 놓았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지고 광대뼈가 도드라졌으며 영양 부족과 내 벽 안에 갇힌 슬픔 때문에 피부는 칙칙해졌습니다. 날로 야위어가는 아내를 보며 한 씨는 누군가 자신의 창자를 쥐어짜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다리가 낫기도 전에 아내가 쓰러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점심 인천에는 또 비가 내렸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유리창을 때리며 타닥타닥 소리를 내어 지루하고 단조로운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흐릿한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먼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불현듯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가벼웠습니다. 갑자기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네 여보. 그 차이나타운 쪽에 있던 옛날 공화춘 맛 말이야. 우리 처음 데이트할 때 갔던. 화장대를 닦고 있던 한 씨는 아내의 말에 멈칫했습니다. 걸레를 든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공화춘. 그 이름은 40여 년 동안 먼지 쌓여 있던 기억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그 시절 그들은 젊었고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는 항구에서 일하는 쥐꼬리만한 월급의 하역 노동자였고 그녀는 푼돈을 아껴 쓰는 바느질, 공이었습니다. 그들의 데이트는 주로 바람 부는 해변을 걷거나 싸구려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년 중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아주 특별한 날에만 그는 그녀를 데리고 공화춘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짜장면 한 그릇도 큰 재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통 큰 것 하나를 시켜 나눠 먹었습니다. 그는 그해의 소녀 순자가 반짝이는 눈으로 그릇에 든 몇 점 안 되는 돼지고기를 모두 자신의 몫으로 건네주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난 고기 싫어요, 즐겨서. 난 양파만 좋아해요, 달잖아요. 그녀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환한 미소로 먹고 싶은 마음을 감췄습니다. 그 시절 철없고 멍청했던 남자인 그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맛있게 먹었고 자신이 그 여자의 사랑과 희생까지 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기억이 밀려오자 한 씨의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확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먹고 싶어 내가 가서 사올게. 택시 타고 당장 갔다 올게. 아직 문 열었을 거야. 그는 옷걸이에 걸린 윈드브레이커를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고 슬픈 눈빛은 여전히 빗줄기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여보, 비도 오는데 너무 멀잖아요. 게다가 듣자 하니 거기 주인 바뀐 지 오래됐대요. 옛날 주방장 어른도 돌아가셨고 지금 맛은 옛날 같지 않대요. 사 와봤자 못 먹고 돈만 버려요. 아내의 말은 그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세월은 잔인합니다. 옛 가게는 주인이 바뀌었고 옛사람은 늙었고 기억의 맛은 이제 돈으로 수백 그릇을 살 수 있다 해도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한 씨는 방 한가운데 못 박힌 듯 서서 아내의 마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짜장면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옛날처럼 사랑받고 소중하게 여겨지던 그 느낌, 가난했어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행복으로 반짝이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는 회색빛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투박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엉뚱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한 달 전에 그라면 세상에서 제일 우스운 일이라고 치부했을 생각 말입니다. 사 올 수 없다면 직접 만들면 되지. 한 씨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는 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꺼냈는데 그전까지는 전화 걸고 뉴스 보는 데만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눈을 가늘게 뜨며 두툼한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독수리 타법으로 글자를 쳤습니다. 맛있는 짜장면 만드는 법, 전통 짜장면 레시피, 수많은 영상이 떴습니다. 그는 조회수가 가장 많은 영상을 골랐습니다. 춘장 소스, 돼지고기, 깍둑 썰기, 양파, 애호박, 감자. 그는 중얼거리며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셰프의 설명을 하나하나 삼킬 듯 집중했습니다. 그는 벽걸이 달력을 한 장 찢어 잉크가 다 된 볼펜을 몇 번 흔든 뒤 필요한 재료들을 지렁이 같은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 씨는 우비를 입고 고무 장화를 신고 묵묵히 집 근처 슈퍼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요리 재료를 사러 혼자 마트에 간 것입니다. 그는 높게 쌓인 진열대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양파를 집어들고 가격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올랐던가.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순자 씨가 장바구니 물가 타령을 할 때마다 그는 낭비가 심하다며 무시했습니다. 후회가 다시 한번 가볍지만 끈질기게 욱신거렸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짐 꾸러미를 들고 집에 돌아온 한 씨는 부엌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순자 씨가 자신의 서툰 모습을 보지 못하게 부엌 문을 닫았습니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 셰프는 양파를 척척 썰었고 도마 소리는 음악처럼 경쾌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에게 이것은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큰 식칼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양파를 썰었습니다. 매운 양파즙이 눈을 찔러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젠장, 왜 이렇게 매워? 그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소매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그는 순자 씨가 부엌에 서서 눈이 빨개져 있던 때를 기억했습니다. 왜 울어? 라고 물으면 그녀는 웃으며 양파 때문이에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믿지 않았고 그녀가 뭔가 서러워서 울면서 양파 핑계를 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뺨에 눈물이 흐르자 비로소 그 남모를 고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썰면서 울었고 얼굴은 억울하게 매 맞은 아이처럼 찡그려지고 얼룩덜룩해졌습니다. 고기를 써는 단계. 미끄러운 돼지고기는 무딘 칼날 아래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만 하게 혹은 옥수수 알만 하게 썰었고 서투르고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춘장을 볶는 단계였습니다. 영상 속 셰프는 향을 내려면 뜨거운 기름에 춘장을 볶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씨는 팬에 기름을 붓고 불을 최대로 키웠습니다. 기름에서 연기가 펄펄 나기 시작하자 그는 새까만 춘장 한 그릇을 확 부었습니다. 치익, 큰 폭발음이 울리고 뜨거운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한 씨는 깜짝 놀라 손을 움츠리다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기름방울이 맨팔에 튀어 따갑고 쓰라려 끙끙거렸습니다. 하지만 방에 있는 아내가 들을까봐
크게 소리도 못 질렀습니다. 검은 소스가 하얀 부엌 벽에 튀고 그가 입고 있던 아내의 분홍색 꽃무늬 앞치마에도 튀었습니다. 우스꽝스럽고 처량할 정도로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짜장 냄새가 타는 냄새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을 끄려고 급하게 물을 부었다가 너무 묽어진 것 같아 설탕을 더 넣었습니다. 맛을 보니 밍밍해서 소금 한 숟가락을 크게 넣었습니다. 그는 좁은 부엌에서 거의 3시간 동안 씨름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 양파 때문에 흐른 눈물과 이마에 묻은 그을음과 섞였습니다. 머리카락에는 밀가루가 잔뜩 묻었고 옷은 헝클어졌습니다. 그는 걸쭉하고 시커먼 소스팬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영상 속 그것과 달랐습니다. 요리라기보단 잡탕 혼합물에 가까웠습니다. 마침내 오후 2시가 되었을 때 한 씨는 자신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마트에서 산 생면을 삶았지만 시간을 못 맞춰 면이 퉁퉁 불어 터지고 서로 들러붙었습니다. 그는 소스를 퍼서 그 위에 부었습니다. 큼직하게 썬 감자와 돼지고기가 시커멓고 걸쭉한 소스 위에 울퉁불퉁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2 그릇의 짜장면을 보았습니다. 못생겼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맛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한 씨는 깊게 심호흡하며 평정심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2 그릇을 쟁반에 담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던 순자 씨는 냄새 정확히는 약간 탄 냄새에 놀랐겠습니다. 한 씨는 침대 위로 작은 상을 올려놓고 짜장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벽 구석에 붙어 서서 밀가루 묻은 옷자락을 비비고 왔고 심장은 처음 프로포즈 할 때보다 더 쿵쿵거렸습니다. 기말고사 채점을 기다리는 문제아 학생처럼 초조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서 좀 먹어. 내가 인터넷 레시피 보고 한 거야. 아마 식당보다는 맛없을 거야. 그래도 일단 먹어봐.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천둥소리 같던 목소리에 비해 기어 들어갈 듯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비비며 눈앞의 짜장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까만 짜장면 한 그릇. 그녀는 큼직하게 썰린 양파 조각들과 팅팅 불어 터진 면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평소에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한 한동철 씨가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머리카락이 산발에 하얀 가루가 묻고 얼굴은 검은 춘장 얼룩으로 꼬질꼬질하며 거대한 몸집에 꽉 끼는 아내의 작은 분홍색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72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명령이 없었고 불안과 기대, 그리고 은밀한 참회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는 면을 비볐고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다그락거렸습니다. 그녀는 면을 크게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첫 느낌 짜다. 아주 짜다. 2번째 느낌 너무 센 불에 볶아탄 춘장 냄새가 난다. 3번째 느낌 면발이 죽처럼 흐물거리고 쫄깃함이 하나도 없다. 돼지고기는 너무 크게 썰어 안쪽이 약간 질겼습니다. 감자는 설익은 곳도 있고 익은 곳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녀가 65년 평생 먹어본 짜장면 중 최악이었습니다. 진정한 요리 대재앙기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가 그 면을 천천히 씹으며 짭짤하고 탄 맛을 목구멍으로 넘길 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눈가에서 뜨거운 물이 왈칵 솟아올라 주름진 광대를 타고 흘러내려 시커먼 짜장면 그릇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 씨는 아내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자 그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많이 맛없어? 너무 짜? 아니면 고기가 안 익었어? 그는 허둥지둥 달려들어 아내의 손에서 그릇을 뺏으려 했습니다. 그만둬. 먹지마. 맛없으면 버려. 내가 버릴게. 가서 빵 사다 줄게. 순자 씨는 그릇을 꽉 잡고 그가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웃었고 눈물 속에 핀 미소는 일그러졌지만 이상하게도 화냈습니다. 아니요. 맛없지 않아요. 여보. 그녀는 흐느낌 섞인 목소리로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해 공화춘에서 먹던 맛이랑 똑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씨가 들은 가장 달콤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마치 사내 진미인 양 늙은 남편의 서투르고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을 통째로 삼키듯 먹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쓴 날부터 10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참회의 맛, 관심의 맛을 먹었습니다. 한 씨는 멍하니 서서 자신이 만든 대재앙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천근 무게의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정말 맛있어. 다행이다. 그는 주름진 눈꼬리를 접으며 보기 드문 순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많이 먹어. 아직 많아. 부엌에 한 솥 있어. 그는 앉아서 아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사고 이후 작은 방 안에서는 거리감의 냉기가 녹아내리고 탄내 나는 짜장면 한 그릇에서 뒤늦게 남아 다시 지펴진 소중한 온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미역국 끓이는 법을 배우겠노라고. 그리고 짜지 않게 만들겠다고. 반드시 그러겠다고. 인천의 밤이 깊고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끈질기게 내리던 비도 마침내 그치고 차갑고 습하면서도 투명한 공기를 남겼습니다. 처마 끝에 맺혀 있던 빗방울이 이따금 똑똑 떨어져 아파트 화단 풀벌레 소리와 섞이며 슬프지만 묘하게 평온한 배경음악을 만들었습니다. 402호의 좁은 침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은 꺼지고 낡은 스탠드 조명에서 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두 노인은 창가에 붙여둔 작은 찻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보리차. 두 잔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라 공기 중에 희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대재앙, 짜장면을 다 비웠습니다. 소금의 짠맛과 탄 춘장의 쓴맛이 혀끝에 남아 있었지만 그릇은 면 한 가닥 남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더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스며들었습니다. 한동철 씨는 두 손을 깍지 껴 무릎 위에 올리고 찻잔의 갈색 물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가라앉아 있었고 약간의 어색함과 머뭇거림이 있었지만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잔잔한 호수처럼 무언의 이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씨는 깊게 심호흡을 했고 낡은 티셔츠 아래 가슴이 들썩였습니다. 그는 지금이 바로 며칠 동안 마음속에서 카운트다운을 하던 폭탄을 마주해야 할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고 아무 일 없었던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거짓말보다 더 잔인하니까요. 그는 헛기침을 하며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순자야. 창밖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텅 빈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던 순자 씨는 부르는 소리에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네, 뭐 필요해요. 아니, 필요한 건 없어. 한 씨는 머뭇거리며 엄지손가락으로 찻잔 입구를 문질렀습니다. 그냥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 쩌렁쩌렁 명령하던 목소리와 달리 탁하고 낮았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태도에서 심각함을 감지하고 허리를 곧게 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기다렸습니다. 그날 한 씨가 입을 뗐지만 눈은 감히 아내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입원하던 날 말이야. 간호사가 당신 의료보험증이랑 신분증 가져오라고 했잖아. 순자 씨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남편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침대 옆 협탁을 뒤졌어. 마지막 서랍을 열었지. 당신이 늘 잠가두던 그 서랍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찻잔을 잡고 있던 순자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찬물이 출렁거려 탁자 위로 조금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얇은 이불 아래로 숨겨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늙은 가슴 속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한 씨는 고개를 들어 아내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칼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그를 무서워합니다. 얼마나 그를 무서워했으면 저럴까요? 봤어. 그가 말했습니다. 한숨처럼 가벼운 목소리였지만 좁은 공간에 청음망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혼 서류 봤어. 그리고 검은색 일기장도. 공간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푹 숙여 턱이 가슴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감히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벼락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당신 참 대단하군. 감히 나를 버릴 생각을 해 배가 불렀지. 라며 지난 45년 동안 그녀가 거슬릴 때마다 퍼부었던 독서를 내뱉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고함도 없었습니다. 물건 깨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숨 막힐 듯 긴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투박하고 뜨겁고 굳은 살 박인 손이 탁자 위에서 떨고 있는 그녀의 차가운 마른 손을 덮었습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씨가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72세 노인의 탁한 눈동자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과 지독한 후회만이 있었습니다. 미안해. 평생 고개 숙여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던 남자 한동철의 입에서 나온 그 세 글자는 너무나 낯설고 아프게 들렸습니다. 천근 무게로 평생 쌓아온 오만의 벽을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남편이야. 쓸모없고 이기적인 놈이야. 순자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다 말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내가 일해서 돈 벌어다 당신한테 던져주면 그만인 줄 알았어. 내가 이 집의 주인이고 왕인 줄 알았어. 당신은 집에서 비 안 맞고 해 안 보고 부엌일이나 하면서 편하게 사는 줄 알았어. 나는 몰랐어. 그는 목이 메어 침을 삼키고 계속했습니다. 그 부엌이 밖에서 콘크리트 치는 공사장보다 더 뜨겁다는 걸 몰랐어. 집안일은 끝이 없고 새벽부터 밤까지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몰랐어. 나는 몰랐어. 내 집에서의 외로움이 가난이나 배고픔보다 더 무섭다는 걸. 그는 고개를 숙여 검버섯 핀 아내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아마 1978년 결혼식 날 마지막으로 했을 부드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당신 일기 다 읽었어. 글자 하나하나가 내 창자를 끊는 것 같았어. 당신 아픈 줄도 모르고 슬픈 줄도 모르고 여행 가고 싶다는 것도 맞고 내가 당신을 기계로 만들고 하녀로 만들었어. 미안해. 1000번 만번 미안해. 순자 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남편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내 옷자락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해소감 때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린 서름이 댐이 터지듯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보. 그녀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서류. 10년 전에 당신 주려고 했어요. 결혼 35주년. 그날 밤 당신 술 마시고 늦게 와서 토했을 때. 다 쓰고 서명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당신 깨면 주고 바로 가방 싸서 나가려고 했어요. 한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내의 심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훌쩍이며 10년 전 비 오던 밤을 회상하듯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날 밤 내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는데 당신이 갑자기 기어 일어났어요. 안방에 가서 이불을 가져와 나한테 덮어줬어요. 잠결에 중얼거렸죠. 순자야 춥다. 이불 덮어 감기 들라. 그러고는 다시 바닥에 굴러 자더군요. 그녀는 눈물 속에서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당신이 너무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도 굽기 시작하고 험한 일 하느라 손에 난 흉터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면 누가 아침마다 당신 혈압약 챙겨주나, 누가 해장국 끓여주나, 날 굳을 때 쑤시는 당신 등은 누가 두드려주나, 당신 혼자 살면 분명 외롭고 지저분하게 살 텐데. 한 씨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당신 나 불쌍해서 남은 거야? 내가 불쌍해서 안 간 거야? 아니요. 순자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 아니에요, 여보. 그건 의리예요. 부부로 수십 년 살면서 사랑은 희미해질 수 있어도 의리는 아주 무거운 법이에요. 그녀는 남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사는 늙은 나무 두 그루 같아요. 뿌리가 서로 엉켜버린 거죠. 한 나무가 쓰러지면 다른 나무도 못 살아요. 당신이 밉고 싫을 때도 많았지만 당신이 안쓰러웠어요. 당신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단지 그리웠어요. 당신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내가 끓인 국 맛있다고 칭찬해주는 게, 늙은 가정부가 아니라 아내로 봐주는 게 그리웠어요.
그 소박한 고백에 한 씨는 왈칵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늙은 남자의 뜨거운 눈물이 퀭한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일어나 찻상을 돌아가 작은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꽉 안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순자야. 그는 아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이제 맹세할게. 다시는 당신 혼자 외롭게 안 할게. 내가 변할게. 약속해. 그는 아내를 놓고 충혈됐지만 단호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당신 혼자 밥하게 안 할 거야. 요리 배울게. 오늘 국수는 맛없었지만 내일은 더 맛있게 할게. 당신이 가르쳐줘. 간 맞추는 법, 양파 썰 때 눈 안 매운 법 가르쳐줘.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할게. 당신 다리 아프니까 내가 당신 다리가 되어줄게. 그는 아내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늙었잖아. 남은 시간 얼마 없어. 1분 1초도 당신 힘들게 하면서 낭비하고 싶지 않아. 갚을 기회를 줘. 응. 순자 씨는 짜장 얼룩이 묻은 후회와 진심이 가득한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방이 본 적 없는 가장 환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믿을게요. 근데 내일은 짜장면 하지 마요. 너무 짜서 고혈압 올까 무서워요. 그녀의 가벼운 농담에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맑은 웃음소리가 과거의 모든 거리감, 고통, 오해를 씻어냈습니다. 고요한 밤, 두 노인은 손을 잡고 앉아 용서와 치유의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탄짜장면, 10년 동안 서랍 바닥에 있던 이혼 서류, 이 모든 것이 그들 인생의 슬픈 한 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짧을지라도 분명 더 온전하고 따뜻할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맺은 말 청취자 여러분, 한 씨와 순자 씨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리 낯선 이야기가 아닐지 모릅니다. 닫힌 문 뒤 결혼 생활의 균열이 세월의 먼지와 체념으로 덮인 수많은 가정 어딘가에 실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특히 황혼의 사랑에는 거창한 맹세나 비싼 장미 꽃다발, 촛불 켠 저녁 식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낭만은 때로는 서툴지만 정성 어린 국수 한 그릇, 날 굳을 때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것, 혹은 수십 년 만에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심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그곳에서 기다려주고 용서해 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유한하고 사람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살피는 법을 배우지 마십시오. 서랍 바닥에서 잊힌 누런 이혼 서류를 발견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고 잔인했는지 깨닫지 마십시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이해하고 나누고 소중히 여기는 여정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세요. 고맙다는 말 필요하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밥이 아직 따뜻할 때, 심장이 아직 사랑으로 뛸 때 서로의 손을 잡으십시오. 결국 이 폭풍우 치는 세상에서 함께 늙어가고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요. 오늘 밤 깊은 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몽 없는 평온한 잠, 그리고 언제나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만나요.